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관련한 얘기들이 이제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최순실이 잘못한 건 맞아요. 태블릿 PC가 진짜냐 아니냐 조작이 있었냐 없었느냐는 이걸 갖다가, 사법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뭔가 이제 프로세스 내지는 시스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죄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박근혜 비선 세력을 어떻게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검찰이 해왔던 짓거리라든지 최순실이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권력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놓고 보면 이 수사가 누구에게서 기획되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의 그 내부 속사정은 우리가 전혀 모르거든요. 특검 이후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안을 직접 담당하셨다고 하는 네. 현장 실무자라고 말하시는 네. 그분. 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근데. 예. 저분은 어디서 봤죠, 우리가? 어디서 보긴요? 송작가 TV에서 봤죠. 네. 자, 오늘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 인사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네. 기획위원장 맡고 있는 박성오라고 합니다. 자, 네. 오늘 지난주에 그분이구나 하지 말고 오늘은 또 오늘대로 네. 새롭게 나온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대담을 들어줘서 아니 그것도 좋겠어요. 중요한데 광진갑입니다, 여러분. 광진갑. 네. 지금 전회숙 삼선 의원 지역구죠. 광진갑에 이제 출마를 하실 그게 예정이고요. 중요하죠. 예, 네. 그게 중요하고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꼭 국회에 보내고 싶다. 진짜 일 시키고 싶다. 일 너무 잘할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너무 뜨거웠는데 개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점잖으셔서 싸움을 제대로 하실지 저희는 지금 싸움꾼이 좀 필요한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 우려를 전달했더니 우리 성호쌤이 딱 한마디 했어요. 싸움은 꼭 소리 지르면서 폭력적으로 해야 싸움이 그럼. 아니다. 제가 얼마나 잘 싸우는 사람인지 예전에 싸웠던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보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사례가 엄혹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네. 최순실을 수사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진행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와 관련된 얘기 어떻게 최순실하고 엮이셨는지 당시 정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2016년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이제 6월부터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최순실 사태에 시작이 된 부분은 아마 이제 뭐 오래됐습니다만 미르재단, 그다음에 K스포츠 재단이라는 것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게 결국 이제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다라고 네. 나오면서 이제 박근혜 탄핵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오래된 일이라서 그 기사를 다시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2016년 7월 26일경 이제 TV조선에서 맨 먼저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내부자 폭로네. 예, 근데 그때는 약간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왜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시작을 할까? 그렇죠. 라는 걸 가지고 뭐 여러 이제 추측이 있었는데. 조선이 오히려 감춰줘야 되는데 예, 그렇죠. 왜 깠지?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그 후에 드러났지만 저 조선일보 송영 주필 네. 수사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박근혜하고 그때 조선일보하고 유일하게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맞습니다. 결국 조선일보가 깨갱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TV조선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보도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아예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의 송영 주필과 모 산업국장이 수사를 받고 뭐 재판에 넘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차후에 확인을 해보니 그때 이제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가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 그 조선일보에 관련된 이제 비리, 약점을 알고 있었던 거고, 이제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당시 우병우를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서는 정권 연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청와대 사인을 보낸 거죠. 우병우 철학.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들의 약점도 마침 또 우병우가 검찰 쪽에서 쥐고 있으니 그것도 좀 덮어주고 날려달라. 딜을 하자고. 일종의 그런 이제 뭐 사인 요청. 그럼 애초에 우병우의 등장이 최순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최순실의 사실상의 신복이라고 듣던 우병우를 치던 과정 중에 네. 결과적으로는 순실이도 같이 딸려갖고 이 작업을 당한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좀 그런데 조금 그런 느낌이 있네요, 시작은. 근데 보면은 그때 저도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연락을 받은 것은 그 TV조선의 모 기자였습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그 당시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데 그런 연락을 와요? 그 제가 이제 2016년 그 20대 국회 시작하고 그때 이제 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그 현재는 이제 제주 그 특별도지사를 하고 도지사님. 계신 오영훈 도지사. 네, 오영훈 의원이 이제 초선에 있을 때 그 의원실에 있었고 그때 소속이 이제 교문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고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TV조선에서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취재를 사실상 그 전에 했었고 나중에 방송에 내보냈던 최순실을 지하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영상 촬영했던 게 그 훨씬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오픈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단타로 이제 기사 몇 개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내야 되는데 이제 재료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 통상 언론사에서 이제 뭔가 이제 큰 기획을 할 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정부 부처에다가 그 요구를 못하니 자료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근데 보통은 잘 안 받아주죠. 그렇다 보면 이제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해달라. 그리고 같이 이걸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TV조선에 전화를 받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문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실에서는 반응들이 안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당시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당시가 국진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었나요? 헷갈리네. 근데 그 당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를 지금 우리 정권을 치는데 내가 이걸 뭐 협조할 이유는 없다라고 받았을 것 같고. 그렇죠. 아마 그 TV조선 입장에서는 그때 아마 뭐 새누리당 쪽에 연락을 해도 그런 자료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 오히려 민주당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그 자료 요구를 좀 해달라. 같이 좀 그 협업을 하자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반응하지 않았고.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는 의아했죠. 굳이 왜, TV조선이? 왜 하시냐? 왜 그걸 자꾸 자료를 가지고 취재를 하시려고 하냐? 이제 궁금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죠. 근데 그렇다 보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자료는 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통화하다가 최순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주고받은 딜 이쪽은 무슨 정보를 요구받았고 저쪽은 무슨 의혹을 팔라고 그걸 기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딜이라고까지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그러니까 문체부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이제 자료 요구해서 좀 받아서 같이 공유하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같이 하자 뭐 이런 취지인데 그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단의 어떤 자금 조성이라든지 그렇죠. 뭐 비자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처음에 포커스가 시작됐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두 재단 모두 법인 모두 이제 문체부에서 법인 허가를 받았고 보통 이제 법인 허가를 받은 그 부처가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년 이제 뭐 사업 계획이나 사업 실적, 또 예산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고 그 자료들이 문체부에는 다 이제 보고된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자료 요구해가지고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 본 순간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 예,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대한수의사회에서 일을 할 때 비영리법인의 기본적인 운영 관리, 그 다음에 그 법인과 그 중앙부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 비영리법인을 만든다라는 것은 중앙부처가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신고 사항이 아니고 허가 사항인데 허가 사항이라는 거는 그 공무원들이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신고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귀속 행위라고 하고 그 이제 그 공무원의 재량이 없습니다. 서류가 들어가면 그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이제 수용을 그냥 해야 받는 되는데, 거고. 예. 근데 새로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달라라는 법인 개설 허가 신청은 그 주무부처 그 해당 과 담당자가 일종의 심사를 하고 필요하면 내주는 거고 필요하지 이거 않으면 자격 요건 미달인데 그럼 안 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그 서류가 뭐 문제 없이 다 갖춰졌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재량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 법인이 이제 첫 번째부터 문제가 그 설립 허가 신청서를 낸 날 당일날 허가증이 나와요. 그럼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냥 네. 접수, 발급.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감 때도 뭐 이걸 계속 질의하면서 이제 확인을 했던 건데 네. 보면은 이미 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설립 허가서를 그 절차를 내부적으로는 밟고 있었던 것까지 드러났죠. 그게 그걸- 청와대에서 일종의 그렇죠. 하명을 해서 그걸 내려가는 진행하고 거죠. 있었다는 예. 거죠. 박근혜 청와대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료만 보시고도 그 모든 걸 다 파악을 하신 그러니까 거죠. 왜냐하면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아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그게 하루 만에 당일날 나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왜냐하면 뭐 양평군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빠른 처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더라도 허가를 받더라도 그 법인이 이제 사업 실적도 좀 탄탄하고 충분히 인정받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라는 것으로 또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그 주무부처, 그러니까 그 법인 허가를 내준 주무부처가 1차 심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재부에다 넘겨서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해주면 쉽게 말하면 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주는 기부금. 건데 이제 이게 기부금 매우 단체가. 까다롭죠. 예. 웬만한 단체들은 그걸 신청해도 기재부에서 받아주질 않죠. 왜냐하면 그 일종의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만큼 국가의 세입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그거를 나중에 영수증 처리해서 그렇죠. 세금으로 까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생 단체, 만들어진 지 뭐 불과 한두 달 된 단체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해 준다라는 것은 그것도 그런 사례가 없죠. 네. 근데 이 법인을 보니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이나 하루 만에 법인인가가 나오고 네. 한두 달 만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더 이제 놀란 것은 그러고 한두 달 만에 그 계좌에 몇백억이 꽂힌 거죠. 800억 이상이 들어와요. 아. 기업에서.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이상하지만 800억 정도의 돈을 짧은 시간에 법적으로 문제 없이 모으게 허가해주고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해주고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과정이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지만 아니 얘가 무슨 TV 광고를 해갖고 사랑의 열매를 하고 6개월을 못 하도 네. 1,000억이 모일까 말까 한데 불가능하죠. 예, 근데 네. 그냥 서류만 냈을 뿐인데 자연빵으로 설립도 되고 돈도 와서 꽂히더라. 그런 정황들이 이제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았던 자료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봐도 이 뒤에 굉장히 웬만한- 힘센 놈이 있구나. 그렇죠. 근데 뭐 일부 장관 아니면 뭐 국회의원 한두 명이 나선다고 기업에서 800억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기업에 삥을 뜯으려고 하면 네. 예, 봉황 정도는 이게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가능하죠. 네. 저도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5년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그 비서실장이 나선다고 해도 그 정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죠. 네. 그 기업들이 누가 뭐 조금 힘이 있는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해서 몇백억을 그냥 갖다 준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서류를 보니 이게 만만치 않다. 분명히 가장 대한민국에서 힘이 센 누군가가 뒤에서 작동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예. 과연 이걸 수사할 수 있을까? 기소할 수 있을까? 요거 걱정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희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최대한 이슈화시키고 문제 그렇죠. 제기하고 네. 최대한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걸 다루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동력을 좀 만드는 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수사를 시키거나 할 수 있는 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처음에 제가 그걸 보고 그걸 분석해서 이제 저 나름의 이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의원실 한 곳에서 하기에는 이게 워낙 사이즈가 내용이 커. 크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교문위에 속해 있던 민주당 의원실의 보좌진들하고 나눴어요. 이걸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혼자서는 사실 안 될 것 같다. 약간 아깝잖아. 이거 다 우리 공으로 완벽하게 가질 그렇죠. 수 있는 단독인데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우리 영감을 많이 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네. 근데 뭐 충분히 저는 근데 그때 보니 그런 거리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게 한 곳 의원실에서 이렇게 면을 내고 이런 문제보다는 다 같이 달라들어서 봐야 어쨌든 성과가 나올 것 같다. 워낙 야. 문제가 컸으니까요. 이게 손흥민이네. 팀의 승리를 위해서 야. 슛을 쏘지 않고 어시스트를 한 거네. 어. 이게요, 우리 박쌤의 일단 그 기본적인 자질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없이 단독으로 했었잖아? 그러면 안 됐을 수도 있어.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펼쳐나간다는 게 이게 앞으로 검찰을 조지든 대기업을 조지든 언론을 조지든지 간에 이런 허범이 필요한 거라니까. 그럼요.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거죠. 네. 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교문위에 있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의원실들 이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각 분야를 맡아서 더 깊게 이제 자료 요구하고 또 취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질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조선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빠져버렸어요. 이러니 씨. 네. 그러니까 이거 불만 질러놓고 네. 일단 근데 뒤로 빠진가 지금 쳐맞을까봐. 보면 그래도 어쨌든 조금 그 물꼬를 터준 게 본인들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지만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렇지. 반대로 진의 비리만 감추고 싶었는데 이거를 예. 제공하는 바람에 불씨가 커진 거지. 그렇죠. 산불난 거지. 그냥 조용히 이제 뭐 우병우 정도만 날려줬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조용히 저기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네. 당시에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의원실들하고는 연대해서 같이 저기를 했고 그리고 반대로 제가 아는 이제 기자분들한테 이걸 좀 다뤄달라. 같이 하자. 기레기들이 도와주든가요? 필요한 자료는 제가 받아서 어. 드릴 테니 그리고 또 이제 기자분들은 현장 취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그렇죠. 그 좀 이제 그 발언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그 언론사에 좀 제안을 했습니다. 아는 기자분들한테. 근데 대부분은 초반에는 좀 냉담했고 아니 청와대하고 TV조선이 사랑싸움 하는데 왜 우리가 껴요? 라는 처음엔 그런 인식이 좀 컸어요. 근데 지금 말씀한 이 부분이 핵심인 게요. 지금 언론사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설사 지금 용화대를 때리더라도 다른 언론 입장은 뭐냐면 저기 동아일보가 또 용산 길들이려고 저거 하고 있구만 이런 반응을 실제로 보이더라고요. 안 따라가죠, 잘. 예, 잘 안 따라가더라고요. 예. 이거를 타파하기 위한 묘수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제공을 했죠. 이런 것도 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것도 기사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기자들을 접촉했고 요거 단독인데 이러면서 꼬셨구나. 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거는 그냥 드릴 테니 좀 조금 더 풍성하게 취재해서 해보시라 이렇게도 했죠. 근데 그러다가 한겨레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 팀을 이제 당시 김의겸 선임 기자가 그 팀을 이끌었는데 우리가 아는 그 김미금이에요? 예. 근데 아, 여기서 또 24년. 저는 근데 김우겸 당시 선임 기자하고는 직접 제가 연락은 하지 않았고 그 팀에 있는 다른 기자분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만나고 연락하고 뭐 누구를 취재해 보세요. 뭐 아니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받아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꼭 좀 그 만나서 취재를 해야 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그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죠. 적극적으로 취재해 보시라. 그러다가 그분이 저기 박명록이란다. 그 글씨 썼던 그분 아닙니까? 청와대 안에서? 수첩 썼던 분? 안종범. 그분도 사실은 초반에 저는 제보를 받았어요. 네. 그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재단 만드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금할 때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네. 그때 이제 들었는데 사실상 주범이었죠. 나중에 밝혀진 거는. 네, 증거는 없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재단 중에 K스포츠 재단에 이제 초대 이사장을 하셨던 분하고 누구의 실명을 밝혀주시면 되잖아. 이름이 지금 우리 기억이 안 나. 예, 실명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아니 해주세요. 이 끝난 사안이잖아 뭘. 예, 하고 이제 그분 끝까지 안 하네? 뭐 의 있는 거 봐. 우리 또 저기 뭐 고향 선배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이렇게 아 검색하면 이게 금방 나오고. 뻔히 나올 걸 또 내 실시간 검색해봐야 되잖아 지금. 근데 그분은 오히려 그 이제 체육계에 좀 큰 인물이셨는데 K스포츠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가셨다가 가서 보니 이게 뭐야? 이게 약간 간판으로 이용당하신. 이게 네. 거기 실무자들이 좀 이상하고 뭐 목도장 만들어서 막 찍고 있고. 그 의사록에다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가라도장을 막 찍고 있고 김건희가 잘하는 거, 김건희가 잘하는 그러니까 거. 이제 이분은 금방 나오셨어요. 나는 이거 내가 안 맞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 K스포츠 이사장으로 가신 분이 거기에서 이제 한겨레가 큰 대박을 터뜨렸던 거죠.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을 하신 분이 최순실 씨가 자주 가던 그 서초동에 있는 스포츠 마사지 샵의 원장이셨는데 한겨레 기자분들이 거길 갔어요. 갔는데 마침 이제 그 이사장 그분이 나오는. 없었고 다른 동업하시던 원장님이 거기 계셨죠. 근데 그분이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그렇죠. 우리 없어 띄우려고. 우리가 말이야 이런 사람도 오는 데야. 역시 DNA는 저쪽이야, 세오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 최 선생님이 우리 자주 오시고 그분이 뭐 이건 뭐 좀 사적인 얘기지만 본인한테도 제안을 했는데 내가 바쁘다 보니 제가 뭐 내가 마사지에 바빠가지고 스포츠 재단 이거 이사장 안 했잖아. 근데 그게 몇백억씩 돈 들어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라는 얘기까지 다 한 거죠. 본인 아니야. 아니 이제 그렇게 돼서 한겨레에서 9월 말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면 JTBC의 태블릿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네. 그것은 10월 24일인가 그랬고 9월 26일 경 그 한겨레가 일면에 최순실 사진을 박으면서 그 보도를 냈습니다. 그 확인을 받아서 K스포츠 재단 두 번째 이사장은 최순실이 마사지샵 제안해서 지인이다. 사실상 안 쳤다라는 그 기사를 내면서 그때부터가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JTBC 태블릿은 그로부터 한 달 후고 실제 이게 제대로 이제 국민적 관심을 갖고 국회에도 다 달라붙고 기자들도 다 달라붙고 해서 막 경쟁적으로 취재를 시작한 게 한겨레 일면입니다. 결국은 그 스포츠 마사지샵 사장이 이런 재단을 만들었고 사실 배우는 최순실이고 기업이 돈을 이만큼을 퍼부었고 요게 이제 단순한 개인 비리로 끝날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게 단순하게 돈만 이렇게 벌거나 최순실을 누가 뒤에서 밀어준 게 아니라 얘가 실세다. 심지어 연설문도 얘가 작성한다. 라는 게 태블릿 PC로 연결되면서.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더 확장적인 국정농단으로 간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횡령범 내지는 일종의 재단 사기꾼이야. 돈 관리꾼 정도에서 그렇죠. 끝날 수 있는 사안이 권력의 힘을 뭐 사실 얻어갖고. 불법적으로 위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힘을 가지고 그네 신우이가 해준 차이가 거야. 있으니까. 그네 신우이가 해준 거라서 나는 그냥 받기만 했어. 그러면 단순한 재단 사기범이 되는데. 그네 신우이가 아니고 그네의 친구. 그네가 엄마 아니야? 새엄마? 그렇구나. 관계가. 신우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엄마 같은 사이야. 그러면서 모녀. 결과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신우이는 아무 힘이 없고 내가 실세야 라고 하는 거를 태블릿이 까발려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 10월 달 JTBC 보도가 이제 그걸로 더 아예 이제 국정농단으로 됐고 그 전에는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에서 시작한 그래서 처음으로
최순실이 공개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정윤회는 그 앞에 한번 그렇죠. 저기 문건 때문에 나왔고. 네, 맞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 뭐 조선일보도 그렇지만 일부 기자들인데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네. 이걸 보도할 수 있는 거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권력 초기에 최순실이 1등, 정윤회가 2등, 박근혜가 3등이다라고 하는 이 루머 아닌 루머가 정계를 비롯해서 쫙 깔려 있었는데 아무도 안 믿었거든. 네. 이걸로 해서 터져서 믿게 됐단 말이지. 네. 그 지금 현재도 건희가 1등, 동훈이가 2등, 그리고 성렬이는 13등 뭐 이런 수준인 건데. 천공은. 네, 천공이 3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고 있지만 요런 증거가 하나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의혹의 의혹이 끝을 물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런 게 이제 뚜껑이 열리다 보면 물꼬가 트이면 이제 모든 언론사 기자분들이 다 붙어서 취재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한겨레 일면에 그 기사 보면 보통 이렇게 의원실하고 언론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그 기사 끝에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의원의 인터뷰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지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이제 그 의원의 짤막한 멘트를 넣어줘요. 그러면 그 이제 흔히 이제 여의도에서는 여기하고 같이 했구나라고 알아요. 그래서 그게 아침에 이제 보도가 되고 그날 저도 이제 거의 그 며칠 동안은 몇백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기자분들한테.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네. 처음에 이 목적은 이 스포츠 대단을 통한 일종의 비자금 내지는 뭐 금융비리 같은 느낌의 어떤 사건이었는데 네. 이게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대되거나 그와 관련된 걸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 네. 낌새라든지 네. 어디서 이런 쪽으로 뭐 키워보자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커지겠구나라고 하는 외부 정보를 혹시 취득하신 적이 있나요? 사실 그 서류에도 다 드러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청와대가 한 거긴 하지. 근데 재단법인 두 가지 다 이제 재단법인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단체,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 법인격을 주는 것이고요. 재단법인은 그러니까 그 재정, 그 돈 자체가 그 법인격을 받는 주체가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재단법인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그 시드머니가 있으면 그것을 기본 재산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800억을 모았으면 그 돈 중에 대부분을 기본 재산으로 묶어두고 일부만 운영 재산으로 이자 써야 수익이나 되는데 운영 수익으로 네. 돈을 만들어 써야 되는데 네, 근데 이 큰 돈을 다 기본 재산으로 묶어두지 않고 그냥 운영 재산으로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이걸 어디에다 적극적으로 갖다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의심했던 거는 이걸 가지고 선거 비용으로 쓰려는 거 아닌가 이런 선거 의심을 비용. 했었어요. 예. 생업이요. 예. 그때 이제 요걸 아주 만약에 뭐 홍보기획사나 이런데 결제를 해주고 대신에 그걸 가지고 뭐 선거 홍보물을 그러니까 뭐 유인물이나 계약 뭐 이런 계약 것들 이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걸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었었고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건 실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는 혹시 이게 퇴임 후에 그렇죠. 비자금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고 결국 이제 묻혀서 끝났으면 어딘가로 써졌겠지만 드러나서 이제 그건 실행이 못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최순실 구속되고 박근혜 탄핵된 것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확인한 비자금의 규모와 네. 그 돈들은 사회에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묶여졌죠. 묶여졌고 그 재단은 제 기억으로 2017년에 다 말소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럼 그 돈은? 일부는 대부분 국고로 환수된 걸로. 된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근데 그중 300억은 두산이 돌려받아갔잖아. 두산이 아니라 SK가. 그게 이제 법적으로 보면요. 그거를 이제 청산할 때, 그러니까 그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것들을 청산할 때 그 청산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사한 목적의 이제 공익성 법인에다 넘겨주거나 국고로 환수되거나 하는 그런 청산 절차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청산을 처리가 했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계시지 실제적으로 그 돈이 청산됐는지도 저는 솔직히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사실 우리 성호 쌤한테 여쭤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오늘 성호 선생님을 보내가지고 확인해달라고 꼬셔야지. 아니 한번 제가 그렇죠. 저도 갑자기 궁금해져서 네.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 자료는 공개적으로 저기 돼 있기 때문에. 뭐 네, 다른 오늘- 기사에 보면 출연금 486억 원 중에 자녀 네. 재산 462억 원 모두 국고로 완수되었다. 아, 라고 뭐 기사가 있긴 기사는 그렇게 났는데 일단 저는 오늘 얘기 중에서 저희가 핵심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원 보좌관이 되게 똘똘해야 되겠구나. 진짜 일 잘하는 몇 급이셨어요? 보좌관들도 일 잘해야 제가 되겠구나. 비서관이었고요. 아, 그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언론사들끼리 지들끼리 정권하고 결탁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힘겨루기 하고 길들이기 하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늘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언론사는 이 정도까지만 딱 길들이기 용으로 던졌는데 중요한 건 그게 똘똘한 비서관님 한 분이 껴가지고 갑자기 일이 확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그때 이제 그 일을 할 때만 해도 네. 이게 명명백백히 다 밝혀져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네. 국민들은 일단 그 내용은 모르고 겉으로 딱 드러난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늘 찜찜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대로 해결되고 어떤 끝을 보고 명명백백하게 시민들이 아주 속 시원하게 결과를 딱 보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또 하나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일이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새로운 사건으로 변모를 하는 걸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가까이서 그거를 민낯을 보고 계셨던 분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궁금해요. 아까 우리 송 작가님 잠깐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메인은 미르 K스포츠 재단 문제에서 시작해서 어쨌든 국정농단 전체가 보여졌고,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서 이제 헌재에서 탄핵 인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만들어져서 관련자들을 다 이제 수사하고 처벌하게 됐고, 근데 탄핵 인용이 될 때 다른 것들은 다 기각됐습니다. 탄핵 인용은 한 가지로 된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최순실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해서 그 기업에 부담을 주고 그 사익을 편취했던 것, 결국은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 후원을 강제적으로 받고 거기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사익이 붙고 하는 요것이 탄핵 인용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경제공동체가 빠졌어요. 그때 그렇죠. 최순실은 그래서 경제공동체. 그 이외에 뭐 태블릿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논란이 있더라도 어쨌든 메인은 저는 정당하게 갔다고 봅니다. 자,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을 내려봐요. 박근혜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야. 뭐 외교 문제에서의 뭐 한일 위안부 지금 관련된 윤석열처럼 등등 한두 가지가 여러 아니야. 가지가 많은데 결국 헌재에 들어가고 헌재가 유죄라고 인정한 부분은 기업들한테 돈을 뜯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돈을 뜯은 게 K스포츠 재단만 뜯은 게 아니라 삼성한테는 직접적으로 돈을 뜯었어. 예. 심지어는 협박받아서 돈을 줬대. 재영이가. 맘약한 재영이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못 주겠습니까? 라고 한 거고 이 점이 제일 나빠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삼성한테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밑에 사람 잘못 써가지고 기업들 협박해서 돈 뜯은 게 너의 탄핵 사유라라고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박근혜는 정치적 탄핵을 당한 게 아니고요.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권력을 남용해서 사익을 취한 것으로 탄핵이 됐다라는 게 지금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했다, 권력을 오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물리적인 현재 법원과 현재의 당시의 특검이 제시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자료가 뭐 안종범의 수첩이니 뭐 나발 증은 그게 아니고 태블릿 PC 안에서 나온 연설문 초고와 수정본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따져보면
이 박근혜와 순실이를 날려버린 게 태블릿 PC 하나였다는 거예요. 검찰 결국은 왜냐하면 그 기소를 끌고 간 게 검찰 측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공소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최순실이가 나는 안 했어, 담당자들이 나는 안 했어라고 말을 하면 물리적 증거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사실은. 아니, 뭘 지시했다고 하는 메모지나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받아 적은 거잖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만 있는 거지 물리적 증거로 남아있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탄핵의 이유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조작했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물증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박성호 쌤이 검찰 개혁을 진짜 모토로 내세우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검찰이 태블릿을 조작해가지고 탄핵까지 끌고 간 거고 국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상황을 모른 채 탄핵이라는 결론, 촛불 시민들이 강력히 바랬던 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쌤이 굉장히 큰 비중이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박쌤한테 이런 걸 던져가지고 박성호 후보한테 예비 후보한테 이거 쑤셔주세요 했을 때 봐라 우리가 제보해서 쑤시지 니들 안 막으면 내가 터뜨릴 거야 라는 식으로 쑤셔놓은 단계에서 혹시라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여론 내지는 상황을 확전을 안 시켰으면 그냥 말 그대로 쥐불놀이 그렇죠. 하는 데 있어서 이용당한 논두렁 태우고 말 건데 이용당한 거. 여기서 내가 골 욕심을 안 내고 내가 어시스트를 해서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손흥민 정신으로 진짜 그러네. 그게 핵심이었어요. 저희가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언론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서로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잘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 사실 기자들하고 친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늘 긴장 관계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것들은 사실상 웃으면서 서로 뒤에다 칼 꽂는 그런 관계잖아. 정치인과 언론의 관계는. 그런가요? 그 엄혹한 상황에서 자 단독 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설득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던져서 그나마 한겨레가 물어줬고 요거 괜찮은 소스네라고 이걸 막 끌어올리면서 손을 못 댈 만큼 이 쥐불놀이를 산불로 키워버린 사람이 손흥민 정신을 발휘했던 그때는 손흥민을 모를 때지만 박성호 쌤의 공이 컸었던 거예요, 여러분. 밀어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때 같이 하셨던 좀 숟가락 좀 모든 얹으세요. 분들이 다 네. 고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큰 그런 내용이다 보니 그러니까 딴 데서 안 받았잖아요, 처음에. 안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TV조선 쟤네를 어떻게 믿어 이 그렇죠. 마음이었잖아요. 처음엔 그랬죠. 얘네들도 던져놓고 빠졌다며. 예, 그 수사가 그 이제 우병우의 반격이 있었죠. 아예 그냥 송영 주필을 구속시켜버리고 막 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백기투항을 했죠. 깨갱했죠. 예, 그랬다가 다시 또 세상이 바뀌는 듯 하니 그 한참 전에 봄에 찍어놨던 그 최순실 늘 슬쩍 그거를 돌리면. 그날 저 같은 날 했어요, 공개를. 저희 JTBC에서 태블릿 공개하는 그날 TV조선도 그 장면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그리고 그걸 오늘 공개한다고 그 방송을 예고도 했어요. 왜냐면 JTBC가 오늘 중요한 거 터트린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상황에서 TV조선이 우리가 타이밍이 늦으면 큰일 나. 맞아요. 예. 그래서 질 수 그날 없지. 막 광고를 냈습니다. 최순실이 찍힌 그 장면을 그러니까 보통 뉴스가 광고를 하는 일이 별로 그렇죠. 없잖아요. 예고를 한 일이 그걸 막 없죠. 광고를 근데 했죠. 그게 근데 단순한 거예요. 주차장에서 그 피부 미용실 들어가는 주차장 장면 그거 하나잖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고가 끝이었어요. 맞아요. 그냥 그 장면 끝.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가면서 찍으니까 찍지 마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단골 피부 네. 미용실 간 게 국정농단까지 연결된 거리에는 정말 팀플레이를 주창했던 손흥민급의 어시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되게 자칫 잘못하면 불쏘시개로 이용당할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굉장히 나는 이용당할 생각이 없고 내가 니들을 한번 이용해보겠다. 이게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검찰 기득권이나 언론 기득권을 파회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인 거야.
걔네들하고 내부적으로 싸움을 붙이고 그렇지. 내부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지들 편을 죽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이끌어내야 돼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한 골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조용히 좀 해봐요. 네. 잘 이용해야 된다. 지혜롭게 이용해야 된다. 그럼 이런 경험도 있고 실적도 있고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강단 있는 분이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서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바람이 크네요. 네. 예, 국회에서 이렇게 싸운다라고 하면 이제 흔히 이제 보통 국민들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상임위 때 소리 지르고. 네, 뭐 이렇게 말로 싸우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보면 시원하죠. 그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세게 얘기해주면 대신에 어쨌든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뭐 상대편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주거나 원하는 그 판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세상이 변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과정들의 싸움. 그래서 아주 전략적이고 노련하게 준비해서 이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게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너무 목말라 있다 보니까 네. 앞에서 저희 대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말을 맞추고 해주신 분들. 시원하죠. 예. 지금은 필요합니다. 네. 예. 이게 일단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포를 뻥뻥 날려서 기선제압을 했으면 이제 야전으로 쳐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네. 그 역할을 하려면 진짜 180명,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분야를 맡아서 네. 한꺼번에 치고 나가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정말 인재가 국회에 입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네요. 네. 근데 되게 경험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젊어 보이세요 하셨는데 여러분 동안이신 거예요. 우리 성호쌤이 사실 엄청 동안이신 거예요. 예. 물론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경험이 대한수의사회에서 실제로 행정 업무를 아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꽤 오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의원 보좌관도 지금 꽤 하셨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청와대 경험도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검찰 정책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네, 아무튼 그거예요. 그만큼 실무와 지금 있는 위치에서도 역할을 하고 계신 분한테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전면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럼요. 네, 유권자들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우리 광진갑에 박성호 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네. 저희 뭐 20만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는. 우리는 사실 깃털 같은 사람들이라. 아니요, 제가 네. 네. 이제 매일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네. 저 광진에 있는 지하철에서 1인 시위를 해요. 피켓을 네. 들고.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작가 TV에서 봤어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이 여러분이 있고. 아니 구글은 도대체 우리 조회수를 얼마나 조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도 최근에 댓글 보면은 이렇게 응원을 써주신 분들이 있는데 송작가 TV에서 봤어요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탄핵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근데 결국 지난번 탄핵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무능, 바보 같다, 일을 못한다,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네. 근데 아쉽게도 그건 다 인정 안 됐다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니까 물론 나라마다 이제 탄핵 절차가 다르긴 한데 우리는 현재 어쨌든 탄핵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헌재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헌재에서 판단을 할 때는 워낙 법률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위법, 사익 추구라는 명확한 그런 위법이 있지 않는 한은 대부분 무능은 인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무능한 뽑은 우리 죄지. 얘가 바보인 걸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실제 탄핵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네. 보면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잠깐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많은 분들이 제가 광장에 나가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하고 있는데 차고 넘치는데 탄핵 사유가 왜 탄핵을 못 시키는 겁니까? 라고 어마무시하게 불만을 가지시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성호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 듣도록 개인 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200석 확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200석 확보. 근데 물론 이제 민주당이 그 총선을 잘 해서 200석이 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쨌든 이제 또 그 선거법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성정당이 또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환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국힘이 또 그 과정에서 분리가 될지 그대로 갈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호적인 그 의석을 확보해서 첫 번째로는 200석 확보하는 게 당연히 그 첫 번째 관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탄핵안을 의결을 했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헌재로 넘기게 되면 지난번 경험과 같이 명확한 직권남용 위법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보면은 이제 다행히도 최장병 특검법이 본회 이제 신속처리 한 건으로 지정이 그게 됐잖아요. 키포인트군요. 거기도 직권남용이라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수사를 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과 또 하나 이제 사익 추구가 혼재된 것은 양평고속도로건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최장병 특검법처럼 저는 양평고속도로 특검법도 12월 내, 11월 내에 그때 네. 우리 송 작가님 말씀처럼 꼭 했으면 좋겠고 그 송 작가님 말씀을 듣고 우리 민주당의 당원분들 중에 그 송 작가 TV를 보신 분들이 당에 청원을 넣어놨어요. 어머!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는 1,600명 정도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럼 빨리 누르라 그래야 되겠네요. 예. 청원이라니. 아. 그 제목이 양평 고속도로 특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게시판 가셔가지고 빨리 청원 동의를 눌러주세요. 네. 오. 결국 뭐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을 퇴임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양평하고 최상병 건이다. 맞습니다. 예. 요 두 건이 이 조사가 돼야만 실질적인 범죄 행위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얘가 무능하고 모질하고 외교 못하고 게으른 거는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아까 우리의 교훈처럼 나쁜 짓도 했지만 돈도 챙겼다. 요게 증빙이 돼야 된다는 거. 오늘 박성호 선생님하고 잘 정리해 봤습니다. 와, 저는 진짜 딴 걸 떠나가지고 일단 우리 기획위원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한 얘기가 다이렉트로 민주당에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한테 들어가는 게 나는 너무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아무 보잘것없는 변두리의 유튜브 방송 송작가 TV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지금과 같은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애청자분들이 주고 계시다는 거죠. 혹시 광진 지역 지나시다가 1,700명 네, 지금. 자, 요거 내일까지 몇 명 늘어나는지 볼게요. 나 지금 실시간 접속자 다 봐놨다. 네. 네. 여기 안 가시는 분은 배신이에요. 네. 박성호 TV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성호쌤 친구분 나오셨어요. 윤재관 비서관님. 네. 형님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번에 같이 한번 모시고 네. 앞으로 이제 선거법 관련한 개정 문제라든지 앞으로 있을 특검 관련된 준비 사안에 새로운 어떤 준비 내용들이 있으면 자, 이 친구분들 모시고 우리 도전자들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한 풋풋한 의견들을 한번 공개 토론해보는 시간도 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셨을 때도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일타강사처럼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다 진짜 의원님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꽉 찼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들으시는 분들이 역시 너무 똑똑하고 차분차분 역시. 일을 너무 잘하신다고. 역시 정치는 네. 손흥민 정신으로 어시스트의 마음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사실상 보입니다. 광진 네. 갑에 뭐 여러 뭐 후보가 있지만 실적 있는 사람은 박성호 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실적이 실적 있는 있는 사람은. 분은. 그러니까 청와대도 들어가 봤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박성호 쌤밖에 없어요. 예. 자.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들 집에 좀 갑시다. 예.